대전, 세종, 충남 현안과 이슈를 진단하는 5시엔 대세남. 안녕하십니까. 5시엔 대세남 김영철입니다. 우리 아이 우리 미래 저출생 위기 극복,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사회 곳곳 다양한 계층에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아이가 있는 가정에 자녀 계획을 하게 된 이유를 물었더니 당연하다, 아이 없는 결혼 생활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행복하다. 의외로 대답이 간단합니다. 하지만 자녀 계획이 없는 가정이나 비혼자에게 그 이유를 물으면 일자리, 주거, 양육, 경제력 등에 걸친 다양한 대답을 들을 수 있는데요. 출산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하지만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상당히 복합적입니다.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큰데 미래는 불투명하고 불평등이 심화된 사회 구조 속에서 일과 가정이 양립하기란 요원하다. 저희가 현장에서 직접 들어본 20, 30대 청년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이지만 아마 대다수가 말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정부는 지난달 저출생 위기를 극복할 특단의 조치로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대응책을 마련했는데요. 일과 가정의 양립, 양육, 그리고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주력한다는 정부의 저출생 정책이 과연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복합적인 원인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어제에 이어 오늘도 5시엔 대세남에서 준비한 우리 아이 우리 미래 저출생 위기 극복. 오늘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부의 3대 핵심 분야를 살펴보고 앞으로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청취 부탁드리면서 7월 26일 금요일 5시엔 대세남 시작합니다. 다섯 시엔 대세남은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번, KBS 대세남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 5시엔 대세남으로 참여와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제보 기다리겠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20년 가까이 재정을 쏟아 부으면서 저출생 심화 흐름을 반전시키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2006년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투입한 예산만 380조 원, 적지 않은 비용입니다. 하지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 5월 발표한 결혼, 출산, 양육,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10명 가운데 9명이 지금까지의 저출산 정책은 효과가 없다고 답을 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서원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이윤진 교수,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의 최성은 박사, 대전청년내일센터 우수정 센터장 세 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경제적 안정 지원에 주력을 해온 모습인데 결과적으로는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두 가지로 그 원인을 좀 분석해 보면요. 필요한 정책에 좀 더 과감하게 투자했어야 했다. 그리고 현금성 지원이 한편으로는 여성의 출산을 공공재로 인식하게 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간 정부의 재정적인 투자, 이것에 대해서는 세 분 패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먼저 우수정 센터장님. 저출생과 재정적인 투자에 대한 질문인 것 같은데 예. 우리나라에서 2023년도에 저출생 관련 예산이 47조였대요. 저는 아이를 낳지 않아서 예. 당연히 저한테 돌아오는 예산은 없겠지만 사실 국민들의 체감도가 사실 낮다라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청년 정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의 예산에서 어떤 환경을 구축하고 새로운 건물을 만들고 어떤 문화시설을 만드는데 대부분 돈을 쓰지 실제로 이러한 정책에 대한 진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뭐 실태조사를 한다던가 어떤 인식 개선을 한다던가 어떤 정책을 시험해 본다던가 하는 식의
예산이 너무 적다라는 게 일단 현실인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정책을 누구한테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너무 적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예. 출산, 출생 여러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컨트롤 타워였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이것이 뭐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런 시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게 가장 편할까요? 지금 학계에 계신 분들보다는 또 네, 약간 이제 성향. 밖에 나와 계신 분께서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떤 단체나 어떤 기관들은 항상 그런 컨트롤 타워에 대한 역할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우리나라의 이 전달 체계 자체가 잘못됐다고 너무너무 생각합니다. 지금 교수님이랑 박사님께서 저의 눈을 막 뚫어지게 네. 쳐다보시는데 아마 같이 얘기해 주실 것 같은데 선진국들을 보면 전달 체계가 하나의 법률 그리고 한 곳의 부처에서 통해서 내려와서 사람에게 뿌려지는 건데 우리는 자꾸 뭐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뭐 국조실 이런 식으로 행정안전부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정책을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정책이 연결될 수 없다. 그러니까 저는 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당연히 하고자 했던 역할들, 하고자 했던 미션과 비전들은 분명히 명확할 건데 그게 전달 체계 안에서 전달되지 않았다는 우리나라의 체계를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저는 실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이제 분과위원으로 활동한 이제 이력을 갖고 예. 있어서 그 위원회 이제 좀 돌아가는 상황을 사실은 좀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예. 해봤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간략히 줄여서 예. 저고위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저고위는 강력한 컨트롤 타워를 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조직입니다. 해당 그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상의 위원회는요 심의 기능밖에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에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고 평가해서 완료할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있는 조직은 사실 아닙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제 조직이 구성된 것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비판받아야 될 점만 있는 건 아닌데요. 지금 중요한 국무위원, 예. 여기서 말하는 국무위원들은 거의 중요한 예. 부처의 장관들을 장관급이 말하는 많이 거예요. 지금 포진되어 장관급들이 거의 다 들어있어요. 예. 저출생 대응 정책을 위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조직 이면에는 경직된 그 정책 의사결정이라는 비판이 항상 뒤따르게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강요들 중심의 회의가 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앞으로 이 저고위라는 조직의 기능이 확대되고 인구정책의 컨트롤 타워로 성장한 뒤에 지금의 강력한 정부의 의지와 더불어 필요한 것은 그 경직성을 완화해줄 유연함인데요. 그 유연함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유연함을 보충해줄 다른 의사결정 기구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가 앞으로 이 현 정부의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꼭 2030 청년이 들어가야 한다라는 예. 그런 전제보다 다양한 연령 세대별 의사가 반영되고 공론화될 수 있는 거버넌스, 거의 강요들 중심의 예. 거버넌스에 필적할 만한 지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려면은 사실은 지금 위원회 조직의 형태보다는 다른 정부 조직 기관으로서의 변모는 사실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부정센터장님 이런 권위를 가진 그런 구성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장관들과의 필적할 만한 힘을 가진 이 토론할 수 있는 이게 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저는 사실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청년들이 이렇게 이슈가 된 지 한 6, 7년 정도가 됐었던 거에 제일 큰 이유가 청년들이 정책에 직접 참여한다라는 참여 권리의 모습이 그 정책의 하나의 아젠다로 들어왔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대전 청년 정책 네트워크나 타 시도에 있는 정책 네트워크도 다 시정 직속 기구입니다. 근데 실제로 전달하는 과정은 좀 약해요. 왜냐하면 정책에 대한 실효성이라든지 어쨌든 현장 중심에서 그냥 아이디어 정도의 차원의 정책을 제안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어서 저희 청년 쪽에서는 요즘에 그런 청년 전문가들을 양성해내는 걸 큰 목표로 두고 있고 이런 청년들이 하나의 목소리를 통해서 정책에 직접 반영되는 것들 근데 사실 결국에 정책을 반영시키는 거는 행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행정을 얼마나 잘 설득시키냐 그러니까 저희 같은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 그리고 행정에서는 얼마나 많이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이유는 사실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이면 이것을 마다할 이유가 사실은 없는 것인데 이런 환경이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고
수치로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세 분이 보시기에는 그런 어려운 환경은 맞는 거죠? 예, 뭐 예. 결국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는데 이게 가장 모호할 수는 있지만 이게 가장 저는 해법이자 정답이라고 보는 게 사회 환경 문화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좋은 정책을 나열을 하고 집행을 하더라도 그 사회에서 이게 수용성이 떨어지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은 그리고 사람들의 역량이 안 되면은 사실 그 정책은 효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좀 센세이션한 그런 사례를 봤던 게 이제 미국에서 좀 체류를 하면서 맥주를 제가 좋아해서 맥주집에 자주 갔어요. 예. 갔는데 저희는 맥주집, 호프집 하면은 그냥 와가지고 젊은이들끼리 즐기는 공간이잖아요. 데이트하거나 뭐 이렇게 남자들끼리 술 먹거나 여자들끼리 3-4-5 모여가지고 이런 공간인데 미국에 있는 그런 브루어리를 가면은 항상 키즈 메뉴와 아이 체어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렇죠. 공간이군요. 그러니까 패밀리 레스토랑까지 개념이 아닌 곳일지언정 그 안에는 항상 가족 문화를 배려하는 것이 그 안에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사회 문화거든요. 그걸 법제도적으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예. 뭐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그냥 당연시 여기게 되는 사회적인 문화고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그 정도 문화까지는 이르러진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 정도 수준까지 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어떠한 정책이 나오던 간에 우리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이라고 느끼기는 요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뭐 해결책을 당장 내놔라.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는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빨리 해결책을 내놔라. 이거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거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짜 손에 잡히지 않지만 사회 문화적인 그런 환경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예. 그러니까 모든 시민들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이거를 느끼고 서로 도와가며 이런 환경 위주의 개선이 이루어져야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정말 많이 해봅니다. 예. 네, 저는 일단 이 환경 개선의 제일 첫 번째는 장시간 노동과 이제 성균형에 대한 불평등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예, 하는데 일단 일하는 시간 너무 많습니다. 뭐 데이트하고 뭐 할 시간 주말에 좀 쉬어야 돼요, 일단. 그렇죠. 예. 네, 일단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노동시간이라든지 이런 비율이 현저히 높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그 구조적인 변화가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했다라고 생각하는 제일 첫 번째 이유가 첫 번째 일자리를 갖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일자리를 갖는데 평균적으로 청년분들이 10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이게 졸업 후에 일자리를 갖는 게 평균 10개월 정도인데 그마저도 비정규직 일자리 비율이 높다라는 거죠. 저는 이런 환경이 개선하려면 좀 안정적인 삶이어야 되잖아요. 시민 문화가 개선되더라도 내가 놀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고 내가 어떠한 여유가 있어야지 되는 건데 이 경험의 또 실패, 뭐 노동 구조에 대해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저는 아무리 좋은 환경이어도 그렇죠. 내가 예. 지금 뭐 200만 원 버는데 어떻게 일을 낳습니까? 그래서 아. 현실적으로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될 것 예.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키워드를 좀 구분을 해서 일과 가정의 양립 그리고 양육, 주거 문제 핵심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나아가겠다라는 이제 정책들을 발표해 내고 있는데 우수영 센터장님 말씀처럼 실제로 청년들 만 25세에서 49세 청년들은 근로시간을 좀 단축되면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하겠다는 답변이 진짜 생각보다 많았어요. 아, 이제 80. 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네. 거 같아요. 그렇죠. 이런 의견을 우리가 내면 이렇게 해주겠지라는 네, 약간 기대 심리도 그쵸, 들어가 그쵸. 있겠지만 단순히 근로시간만 줄어든다고 해서 복합적이겠습니다만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우수영 센터님은 긍정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고 네. 우리 박사님과 교수님은 근로시간 줄어들면 긍정적인 미래를 좀 저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까? 사실 근로시간과 출산율과의 관계는 네. 뭐 유럽에서는 뭐 1960년대 이후부터 여러 가지 그런 연구가 있어 왔고 실제적으로도 이게 긍정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도 있어요. 예. 물론 근로시간이 준다고 해서 임금도 같이 줄고 예. 뭔가 생활도 더 불안정해지고 그렇게 되면 안 뭐 되죠. 이런 식으로 예. 된다고 하면 이건 또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어떻게 내가 양질의 일자리에서 내가 내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서 근로시간이라는 게 줄기 때문에 내 삶의 질이 나아졌느냐로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예. 내가 일하고 있는 곳에서 만족감을 가지고 내 삶을 지키는 것이 그래도 괜찮냐라고 물어봤을 때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그래 이 정도면은 내가
일 가정 양립이라는 게 병행할 만하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질적인 향상이 필요하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최성훈 박사님. 네, 저는 근로시간 단축을 너무 환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예. 근로시간을 단축을 한다는 거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일입니다. 저 역시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예.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나에게 월급을 주는 사람의 입장은 저희가 놓치고 그렇죠. 있어요. 예. 저에게 월급을 주는 사람이 제가 근로시간을 단축해도 괜찮은 사회가 되어야지만 그 제도를 근로자들이 저희 시민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아쉽게도 이 근로시간 단축이 일단 그 저출생 상황이 너무 이제 심각하다 보니까 빨리 어떻게 하면 저희가 장려를 할 것이냐에 예. 좀 포커스를 맞춰줘서 그 민간의 기업이라든지 사업주들에 대한 그 관점을 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좀 우려가 돼요. 사실 이 장시간 근로시간에 대한 문제는 OECD 국가 전체적으로 늘 이제 논의가 되어 왔고 이런 출생률을 낮추는 원인으로 지적이 되어 왔지만 사실은 이 근로시간을 이제 개선을 하려고 할 때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시간만 딱 줄이지 않았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 이제부터 뭐 5세까지 썼으면 이제 8세까지 쓸 수 있어요. 아니면 12세까지 쓸 수 있어요. 이런 게 아니고 예.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복지체제라든지 그 나라의 산업체제라든지 이 모든 것과 연계한 이런 전체적인 제도적 맥락을 다 건드려서 그 제도를 세팅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는 너무 이제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사용자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게 해놓은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들은 괜찮습니다. 대기업들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을 원래 잘 지키고 있었고 예. 모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일가정 양립 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대전이나 세종, 충남에는 대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아. 특히 대전과 세종에는 없죠. 네. 거의 없습니다. 예. 대전은 서비스 산업이 중심이고요. 세종 역시도 그 작은 소규모 사업체가 소상공인들이나 소상공인들이 사업체들이 많죠. 줄을 예.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저희 지역에서 이런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화두가 과연 나를 고용한 고용주들이 반가워할 일인가? 그들이 반가워하지 않으면 쓰기가 어렵고요. 실제 2023년도에 그 세종시 그 일자리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 이제 경력 단절을 선택할 당시 직장 내 분위기를 이제 물었습니다. 예. 그랬더니 임신하면 퇴사해야 되는 분위기였다라고 아. 응답을 한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지금 저희가 제도가 없지 않았거든요. 기존에 쭉 제도가 있어 왔는데 그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을 사는 임신을 앞두거나 임신 중인 이 여성들은 아직도 직장 내에서 그런 비공식적인 압력을 받으며 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근로시간 이런 제도를 이제 실행하고 할 때는 반드시 사용자 집단들이 어떻게 하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근로자들의 이런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구조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단순히 노동자 입장에서는 내 노동시간이 줄고 같은 급여를 받는 것이 좋은 현상이지만 사용자 입장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될 것이고 특히 대전, 세종, 충남 우리 지역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것이 과연 실효성 있는 제도인가에 대한 좀 근본적인 조사는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데 뭐 사실 육아휴직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공공기관이라든지 고용주 대기업들 그런 곳이 아니라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휴직급여 늘려주고 이런 것이 우리 지역에 한해서 고민해 봤을 때는 큰 영향력은 없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것이라도 빨리 시행해야 우리 지역에서라도 조금이라도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 육아휴직 급여 이제 제도가 예. 상향한 거는 굉장히 저는 반가운 일입니다. 이것은 특히 이제 젠더 불평등 관점에서도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예. 육아휴직 급여가 소득 대체율이 그동안 낮았기 때문에 사실은 부부가 맞벌이일 경우 예. 소득을 100%를 만약에 보전한다면 아빠가 많이 쓸까요? 엄마가 많이 쓸까요? 아빠가 지금은 많이 쓰지 않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연말정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보통 대부분의 가정에서 예.
남성이 여성보다 소득 수준이 보통 높습니다. 이건 이제 조사 결과에 예. 근거예요. 그러면 이 가정에서는 합리적인 고민을 합니다. 누가 육아휴직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일까? 하는 게 우리 가게에 가족이든.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는가. 음. 근데 아빠가 그만두게 되면 소득이 너무 크게 깎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두 부부가 맞벌이일 경우 소득이 적은 적은 사람이 육아휴직을 쓰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많은 사람 계속 일을 하는. 그렇기 때문에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가 크게 적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예. 여성에 비해. 그래서 여성의 독박육아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맞물려 왔죠. 하지만 육아휴직 급여 이 대체율이 증가했고 상한액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은 남성 아버지들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그래도 많이 개선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영세한 사업장들의 이런 육아휴직 활용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사실은 또 다른 측면에서의 고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이 시행됐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 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육아휴직 제도 개선안을 보면서 좀 반가웠던 거는 지금도 사실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은 많지만 실제로 진짜 사용 가능한가에 예. 대한 고민이 없어서 항상 아쉬워했었는데 뭐 육아휴직을 분할로 이제 쓸 수 있게 3회까지 늘린다던가 근로시간을 단축제도 하는 것을 개선한다거나 그 급여를 250만 원까지 인상한다거나까지는 좀 상상할 수 있는 당연한 제도였다면 이제는 육아휴직의 대체 인력을 고용하는 것을 지원해주겠다라는 정책까지 예, 들어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그래도 많은 고민을 했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사실은 누구든 육아휴직을 쓰고 싶을 것이고 아마 이 소득에 대한 격차가 있어도 가족에서 합의가 있었다면 남성도 당연히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고민하는 거는 회사에서 보여지는 사회적 눈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대체했을 때 누군가가 내 자리를 대신 대체할 수 있을까? 혹은 다른 사람한테 내 일이 더 몰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과 책임감 때문인데 그런 거를 또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많은 지원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저는 좀 환영할 만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동료들에게 뭐 짧은 육아휴직도 이제 앞으로 장려하겠다. 뭐 2주 단위로 쓰는 육아휴직도 장려하겠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동료에게 이제는 지원금을 주는 그런 제도까지도 논의가 돼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것이 좀 실용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2주 정도의 휴가? 거기에 동료들의 미안함을 좀 덜어줄 수 있는 그런 금전적인 보상? 네, 일단 아이를 키울 때 가장 근로자들이 힘든 것이 일도 해야 되지만 내 아이랑 함께하는 시간도 예. 확보해야 되는 것인데 이러한 뭐 유연한 휴가라든지 휴직이라든지 이런 제도들이 늘어나면은 사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 이제 뭐 매우 환영할 만한 그런 정책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사실 육아휴직을 예. 2번 사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이가 있고. 둘이라고 하셨죠. 네, 그래서 예. 한 명 한 명씩 사용을 했었고 이제 최근에도 사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데 그때 제가 가장 신경이 쓰였던 거는 방금 전에 언급해 주신 대로 다른 동료들의 업무 부담 업무 부담. 가중이에요. 네, 그 사실은 이제 뭐 직장에서의 그런 눈치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예. 뭐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 부분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가장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내가 원 직장으로 복귀를 하였을 때 내가 먼저와 같은 일자리에서 먼저와 같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느냐가 보장이 되느냐가 가장 신경이 많이 쓰여지는 부분인데요. 거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대책이 있겠지만 동료에 대해서 업무 분담 지원금을 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책적으로 고무적인 일이라고 일단 평가를 하고 있고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 더 신경 쓰이는 거는 지금도 육아휴직을 하는 사람들은 예전보다 눈에 띄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예. 남성 육아휴직도 굉장히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었어요. 하지만 어느 직장에서 누가 어떠한 고용 형태에 있는 사람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느냐라는 거예요. 업무 분담 지원금이 주어진들, 육아휴직 급여가 상한이 늘어난들, 그리고 더 플렉서블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들 한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소규모 직장들에 대한 지원도 같이 함께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시간은 걸릴 겁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부분에 대한 지원은 두텁게 해야 되는 것이 지금 맞는 방향이고요. 육아휴직 같은 것들은
동료가 신경 쓰여서라든지 내 나중에 지위가 불안정해서라든지 그런 현실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이 좌우를 하기 때문에 제도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사문화된 제도일 수 있는 직장이 생각보다 매우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 우리 자영업자들 규모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사용할 수 있어야 제도죠. 예, 제도가 있는데 사용하지 못한 건 죽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정책적으로 조금 더 늘려야겠다. 이것이 결국은 정책 개선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해주신 말씀들을 가만히 듣다 보면 정말 이 적용되는 곳곳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말 세분화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또 더 깊어지게 되고요. 지금 뭐 우리 지역만 해도 충청남도에서 공무원 주 4일제 근무제 시행 일단 중이고요. 또 대전시도 우리도 하겠다 지금 이런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 공무원에 국한되지 않고 각 기업이 만약에 이런 제도를 시행한다?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주 4일 회사에 나오는 것이고 사실은 5일 근무를 하는 건데 하루는 집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이런 개념으로 지금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4일 근무제라기보다는 4일 출근, 1일 재택 예, 이런 상황만 돼도 일과 가정의 양립에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반반이에요. 일단 얼핏 들었을 때는 집에서 있으니까 뭔가 유연하게 본인 시간을 활용할 수가 있네라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사실 사람들의 그런 주거 환경에 따라서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재택 근무도 사실 근무거든요. 그리고 이제 직장에서도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재택 근무가 이제 뭐 계속 시간을 유연하게 쓰고 내가 왔다 갔다 장 보고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이런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 해당 근무 시간에는 집에도 오피스에서 일하는 거와 같은 환경을 갖춘 채 그냥 근무 장소가 집으로 이동한 그렇죠. 것뿐이거든요. 출퇴근 시간이 그렇죠. 좀 단축 안 할 뿐, 예. 출퇴근은 안 할 뿐. 그거는 굉장히 긍정적이죠. 이제 출퇴근 거리가 멀다든지 거기에 예. 어려움을 겪었던 경우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이것을 집에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이두저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주거의 그런 오피스 환경이 제대로 잘 갖춰졌다고 하면은 그건 당연히 뭐 출퇴근 시간을 아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집에 있으면서 아이도 봐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또 펼쳐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현실적인 문제인 것이고 그게 이제 컨트롤을 어떻게 잘 할 수 있느냐는 각 개인의 사정에 따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나쁘지 않으나 예. 여기에 대한 후속 조치를 어떤 식으로 더 개선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계속 사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저는 예. 재택근무로 아이 돌보는데 굉장히 도움을 받았던 경우입니다. 예. 제가 이제 다른 돌봄 지원 없이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코로나 한참 예. 창궐할 때 저희 재택근무가 공고 사항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아이가 저학년이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이어가지고 손이 가장 많이 갈 때죠. 다들 예. 이제 1학년만 생각하시는데 저희 아이가 좀 늦대서 3학년 때도 되게 작았거든요. 그래서 좀 손이 필요했던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 덕분에 이제 일을 하면서 아이 학교 지원을 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제적으로든 네. 아니면 또 다른 아이 양육 차원이든 굉장히 도움을 받았었고요. 근데 오히려 저는 이제 재택근무를 하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더 일을 많이 했어요. 제 스스로 약간 도덕적 해이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이제 직무 그 보고서를 쓰면서 사실 오히려 더 모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장에 있으면 동료들이랑 차 한 잔이라도 하고 점심 먹으면서 그래도 잠시 이제 산책이라도 하는데 집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나중에는 재택근무 안 하고 연구실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제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였지만 이렇게 재택근무를 잘 활용하면 맞벌이 부부의 이 자녀 돌봄에는 분명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예. 공공기관이 앞다투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이제 다양한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과연 얼마나 직무 분석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공공기관은 공공의 서비스를 생산하고 전달하는 중요한 기관인데요. 시민들의 불편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반드시 면밀한 직무 분석과 그리고 감시 감독이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다음에 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민간 기업보다 공공기관이 이런 점을 훨씬 더 직무 분석을 잘 해놓고 해야 시민의 불편함이 없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좋은 네. 제도를 잘 활용하려면요. 상대방도 반드시 생각을 하고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예. 하는 생각입니다. 예. 특히 이런 공무원은 일단 유연근무나 탄력근무부터 제대로 시행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재택근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좀 들고요. 실제로 제 주변의 공무원 친구들은 눈치 보느라 절대 못 쓰는 환경이거든요. 제가 봤을 땐 재택근무 절대 못 쓸 것 같다. 있어도 못 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제 친구들은 이제 해외 기업에서 근무하거나 재택근무를 365일 올 재택근무를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재택근무를 하기 위한 책상 마련이라든지 환경 그렇죠. 구성비를 엄청 많이 줘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업무에 집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게 저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재택근무를 하거나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두 개 효율이 되게 비슷하거든요. 좀 저는 개인적으로 재택근무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일이 집중이 더 많이 돼서. 근데 예. 어떤 분들은 집에서 일할 만한 환경이 안 돼요. 이런 분들이 요즘 청년들은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코로나였을 때 1인 가구 청년들의 우울증 비율이 올라갔던 이유 자체가 그 좁은 집에서 혼자 일주일 맞아요. 동안 갇혀 있는다라는 느낌인데 예. 재택근무를 하면 또 카페에 가서 일을 하는 것도 돈이거든요. 그럴 거면 나 그냥 회사 나오고 싶어. 맞아요. 예. 아마 이런 식의 형태일 것 같고, 저는 어떤 공공기관이나 공무원분들이 먼저 시행하기보다 조금 그래도 이름이 알려져 있는 중소기업에서 먼저 시범으로 할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더 많이 알 수 있고, 그걸 또 행정에서 다시 한번 정책을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5시엔 대세남 저출생 위기 극복 특집 방송 우리 아이 우리 미래 저출생 위기 극복을 듣고 계십니다. 다섯 시엔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진단합니다. 5시엔 대전, 세종, 충남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5시엔 시사라디오, 5시엔 대세남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저출생 대책 키워드로 교육과 돌봄에 대해서 세 분과 잠시 또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들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이어야 하고 아이들도 자라기 좋은 환경이어야 할 텐데, 이 모든 것이 보장이 되려면 사실 부모의 손길이 닿지 않는 그 곳, 저도 이제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어린이집에서의 우리 아이들의 생활 궁금하지만 알 수 없고, 그곳에서 아이들이 만족하고 왔을 때 또 느끼는 그 아이들의 얼굴이 있거든요. 부모들은 그 아이들의 얼굴을 보고 그날 아이들이 재밌게 놀았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이런 좀 믿음이 있는 보육과 돌봄이 있어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앞으로 공공보육을 좀 책임지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3세부터 5세까지 아이에 대한 무상교육, 돌봄 실현해내겠다. 근데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가능한 것인지, 또 어느 정도의 기대를 우리가 해볼 수 있는지, 퍼블릭 케어라고 이제 칭하더라고요. 이 부분, 이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이런 보육 부분에 있어서는 네. 세계 여타의 선진국에 뒤처지지 않습니다. 이미 2012년 이후에 이제 무상 보육이라는 것들이 시도가 되기 시작을 했고, 2013년 이후부터는 전 국민 무상 보육 제도에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제도를 다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런 보육이라든지 돌봄 시스템에 부족함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될 시점인데요. 공공성 확대는 이제 지난 몇 년간 비단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정책 과제로 확대되어 온 것들이죠. 근데 여기서 가장 문제점이라는 거는 아이들 수가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뭐예요? 현재 남아있는 기관의 보육의 질에 아동에게 중심이 되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더 집중적으로 이거를 질적 향상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집중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는 공공 어린이집 내가 다 갈 수 있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아이들 수가 줄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기존에 했던 보육에서 초등 이후까지 사실 이어져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과제가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보육과 우리는 교육을 계속 구분하는 입장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정책, 초등학교 이후의 방과 후 돌봄 정책 이런 식으로 이분화가 되어 있는데, 사실 초등학교 1학년이 된다고 해서 아이가 갑자기 본인을 막 돌볼 수 있지 않아요. 유치원 졸업한다고 해서 막 크지 않습니다. 이제 그 사이에 공백을 이제 메워주는 것들에 대한 집중이 되게 필요한 시기가 왔다라고 보이고요. 물론 보육도 여러 가지
그런 난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지금 유보통합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현 교육 현장에서의 교사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학부모에 대해서 그런 보육의 참여라든지 아동이 아까 어린이집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예. 환경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지난하게 온 과제들이고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것들이 분명하지만 부모 입장에서 또 봤을 때는 태어나서부터 일단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그 아이가 스스로 성장을 해서 본인 앞가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안심하고 어딘가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그리고 예. 일을 하러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 행복하게 또 여가 시간을 함께 가족들끼리 보낼 수 있는 그런 유기적인 연속성이 있는 돌봄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과제가 우리가 남아 있거든요. 유치원 졸업하고 어린이집 졸업한다고 해서 그 다음에 갑자기 끊어진다고 하면은 부모 중 한 명은 일자리에서 이탈할 수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예. 아이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세심하게 신경 쓰는 수요조사라든지 그다음 지역별 편중이라든지 교육 환경의 질적 향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더 집중할 시기가 왔다라고 보입니다. 예. 지금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초등학생이 된다고 해서 갑자기 애가 막 의젓해지는 것이 아니고 고학년이 된다고 해서 갑자기 어른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듯이 그렇죠. 꾸준하고 차근차근 준비된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데 우리 최성원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여러모로 도움이 좀 되셨다 말씀하셨잖아요. 아이를 돌보는 과정들. 근데 이런 퍼블릭 케어가 쭉 잘 이어져 있다면 그런 걱정을 좀 더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드십니까? 어떠십니까? 네, 그래서 저는 네. 아주 기대가 큰데요. 저뿐만 아니라 2023년 세종시 일자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력 단절 여성들이 재취업을 할 때 어떤 어려움이 가장 예. 크냐라고 물었더니 1위로 조사된 게 육아 및 교육이었습니다. 이런 퍼블릭 케어가 지금 기획한 대로 잘 안착이 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저는 이 퍼블릭 케어 중에서 요즘 화두가 되는 초등 늘봄학교에 대한 예. 이제 기대가 가장 큽니다. 제가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충청권 지역 자문단으로 이제 5월 동안 충청 지역의 그 1차 예. 지정 지역의 모든 이제 그 기획안을 다 검토를 했었는데요. 거의 모두가 공통적으로 이 초등 늘봄학교를 교육발전 특구 기획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예. 그 중에서 이제 1차 선정 지역 중에 대전의 경우는 사실 교육부 관계자 및 자문단이 거의 모두 극찬을 할 정도로 아주 우수한 기획안을 갖고 있었는데요. 사실 대전의 경우 전국 최초의 늘봄학교 시범 운영 지역이자 거점형 늘봄센터 구축을 위해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다라는 이제 포부를 예. 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기획은 준비되었고 운영 계획도 세워졌습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실행을 해내야 실행이죠. 예. 근데 이 늘봄학교가 이제 학교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실제 기획한 정책의 아이디어대로 집행이 되려면 지자체, 시교육청 그리고 대전같이 중층제 행정체계를 가진 곳에서는 자치구 그러니까 모두 힘을 합쳐야지만 가능한 기획안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시민분들이 모두 이 기획서가 이 운영 계획이 정말 서류에 담긴 그대로 잘 실천될 수 있도록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늘봄학교에 관련해가지고 저도 굉장히 이제 관심이 많은 부분이긴 한데요. 저희 아이가 초등학생이거든요. 근데 예. 아직 지금 시범 사업 운영 중이어가지고 예. 이게 전국적인 확대는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제 앞으로 확대가 될 터인데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학부모들이 무엇을 어느 정도로 원하느냐에 대한 정확한 수요 파악이에요. 초등학교 이후에 올라가면 학원 뺑뺑이 들어보셨죠. 예. 학교 이 학원에서 끝나고 저 학원으로. 예. 학교 수업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근로 시간을 다 학교에서 메워주지 못하잖아요. 그럼 그 예. 남는 시간은 결국 학원으로 가가지고 부모들과 함께하지 않는 시간을 때워야 하는 건데 그거를 갖다 학교에서 책임지겠다라는 취지로 사실 나온 것이 늘봄 학교이거든요. 예. 처음에 이제 나온 것들은. 그리고 아이가 아침에 학교에 가서 저녁에 8시까지 운영을 한다고 네. 치면은 그 시간 내내 학교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많은 부모들이 원하기도 하겠지만 또 많은 부모들이 그거에 대해서 반발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러한 반발심이 있는 수요자들을 긍정적인 관점으로 전환시키고자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지자체의 노력 함께 돼야 되는 거고요. 사교육 시장과의 연계 부분도 고려해야 되는 거고 학교에서의 어떠한 프로그램의 마련이라든지 그럼 지역별로 특화된 그런 특장점을 살리는 것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실행 계획들이 앞으로 계속 이게 모니터링이 되고 진전이 되어야 될 부분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초등 돌봄 수요 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한 지가 사실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 우리가 기존에도 초등 돌봄 시스템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럼 그게 활용되지 못했느냐?
수요자 매칭을 제대로 못해서예요.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내 아이는 학원에 보내서 양질의 그런 사교육을 시키고 싶은데 예. 중간중간 낳는 틈새 시간만 학교에서 그냥 있기를 바라는 부모들도 상당수거든요. 이것을 늘봄학교라는 시스템으로 편입이 됐을 때 독일의 전일제학교처럼 이게 운영이 잘 성공적으로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프로그램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교사들과 또 방과후 교사들과 지자체의 협력이 또 학부모와의 참여가 어떻게 긍정적으로 돼야 됐느냐, 거버넌스의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결국은. 예. 아니 이렇게 아이가 뭐 이제 초등학교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제 걱정되는 것이 이런 늘봄이라든지 아이들의 방과 후의 시간을 어떻게 책임져 줄 것이냐인데 이제 초등학교까지 가는 과정도 사실은 그 과정에서 시간을 엄청 많이 그럼요. 소비하게 되잖아요. 저도 이제 제 아이들이 이제 27개월, 28개월 쌍둥이인데 주말에 제가 같이 놀아주는 것만 해도 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고민을 해야 하고 평일에도 퇴근하고 나서 어떻게 해줘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는데 그렇다면은 맞벌이 부부는 항상 이제 그렇습니다. 회사에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시간이 갑자기 필요하다면 그것을 누군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진짜 말 그대로 회사를 그만 다녀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외국에서 이제 그런 걸 도와주시는 분들을 모셔오겠다, 비자를 줘서 우리나라에 고용을 하겠다, 이런 제도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긍정적인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부분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해야 할까요? 이 내용을 봤을 때 처음부터 사실 그렇게 긍정적인 입장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너무 부족했다. 이게 어떤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거를 왜 하는지, 지금 뭐가 부족한지,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얘기가 없이 강제적인 정책이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좀 들고, 이거 자체가 어떤 돌봄이라든지 육아 정책으로 느껴지진 않고 인구 정책을 해결하기 위한 맞아요. 수단처럼 느껴지는 게 굉장히 아쉽고, 실제로 만약에 이 단추를 처음부터 잘 꿰려고 했었다면 저는 이 외국인 가사 지원은 노인 돌봄에 훨씬 더 필요한 정책이지 육아 돌봄은 사실 그 대체 인력들을 정리해주는 시스템이 더 필요하다라는 게 좀 그렇게 생각이 됐고, 예. 실제로 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성인지 감수성으로는 더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나중에는 없어질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이거 보면서 그러니까 신문 기사에 나오는 것 중에 이거를 긍정적으로 정책을 홍보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게 뭐였는지 아세요?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외국인 가사 도우미가 들어오면은 네. 영어 학원 갈 돈을 줄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그런 목적으로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원하는 학부모들이 몇 명이나 있을지 그렇죠.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예. 제도를 도입하려는 본질은 우리가 이제 보육을 충분히 할 수 없으니 그 부분을 도와줄 것을 찾는 것인데 영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기대감이다. 예. 굉장히 좀 이상하네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드러내는 학부모들이 많다라는 식으로 정책을 서포팅하는 기사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맘카페 같이 이제 예. 뭐 활동하는 그런 엄마들한테 물어봤는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계속 정책의 본질과 목적이 호도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들 수가 없었고요. 예. 가격적인 메리트예요. 그러니까 일반 가사 도우미 시장 가격이 매우 비쌉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거를 뭐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해주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이 부분을 고려하고 있기도 한데요. 사실 언제까지 그것을 대체해서 쓸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임시반평적인 거고, 장기적으로 이민 정책 내지는 인력 수급 관점에서 그런 인구 정책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저도 예. 생각을 합니다. 예. 주거 관련해서도 살짝 좀 말씀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주거 관련해서는 그렇다면 청년들이나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 아이를 낳기를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나라가 내놓은 여러 가지 주거 정책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실질적인 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각 계층의 한번 이야기를 짧게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영 센터장님.
집이 해결된다고 예.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어요. 맞아요. 솔직하게. 그것과는 별개군요. 네, 진짜 음. 부모님, 저희 보호자들이랑 가까운 데 살지 얘가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 자체가 없는 게 좀 청년들한테 그게 현실이다.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전에 제가 청년들이 처음으로 사회적 진출이라고 생각되는 게 일자리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두 번째가 부모와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분가를 하거나 경제적으로 독립한다는 건데 우리나라의 지금 통계청 인구조사에 따르면 20대 가구주의 부채가 5년 전에 비해서 약 2배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60% 정도는 대출을 받고 있고 22년도 기준으로 약 5천만 원 정도의 대출을 청년분들이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주거를 준다고 해도 다 대출입니다. 그러니까 청약이 지금 청년분들이 청약을 하기 위해서 혼인신고를 하거든요. 예. 신혼부부로 맞아요. 들어가기 위해서. 저도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지만 결혼과 혼인신고와 아이를 낳는 거 아예 다른 문제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혼인신고를 하는 기점은 청약을 넣을 때 하자라고 이미 합의를 받고 예. 아이는 강아지부터 잘 키우자, 못 낳겠다. 이 나라에서 절대 우리는 키울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 예. 과정인데 이렇게 청년들의 부담이 커지는데 저는 주거정책이나 대출 완화가 된다고 하는 게 청년들의 더 경제적인 자립을 이끌어내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닐까. 혹은 더 좀 상위 계층에 있는 청년들이 더 잘 살게 하는 양극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두 이 교수님과 박사님께서는 이 주거 대책이 조금 더 청년들에게는 이런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대안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청년 당사자는 지금 어렵다는 입장이십니까? 저는 사실은 이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 좀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우수정 센터장님의 말씀에 제가 심장에 총 맞은 것처럼 너무 좀 마음이 안 좋았는데요. 예. 일부에서 우리 우수정 센터장님이 자꾸 요즘 국가에서 청년들 보고 우리 보고 아이를 낳으라고 해요라는 예. 말씀을 하신 게 사실 제 귓가에 아직도 맴돕니다. 사실 아이를 낳는 건 개인의 행복이거든요. 국가의 행복은 사실 나중 문제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개인의 행복이 아닌 국가의 부국 강병을 위한 것으로 이렇게 사회적으로 학습되어지게 된 건지 참 안타깝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결혼을 망설이는 이유의 가장 큰 것은 주거 문제입니다. 19세부터 이제 39세라고 봤을 때 사실은 이제 집 문제로 아이 낳기를 망설이는 이제 젊은 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전향적인 지원은 저는 그래도 잘 했다라고 평가 좀 내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우려되는 것은 지금 분양가가 너무 예. 높아졌어요.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이 대출 부담이 고스란히 그 청년 부부에게 남게 됩니다. 또한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분양가가 그만큼 올랐다는 얘기는 물가가 그만큼 올랐다는 예.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제 주거 지원, 대출 지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시장에서 어떻게 금방 눈치를 채고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들썩거리면서 예. 가치도 이제 집값도 같이 올라가죠. 상승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원한 게 거의 그냥 그저 그런 수준으로 아무런 영향력을 못 미치는 이제 그런 이제 결과를 예.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을 어떻게 우리가 상세해 나갈 것인가를 깊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지금의 청년들의 이런 혜택이 부러운 건 사실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청년 입장에서는 혜택이라고 하지만 실제 현실로 봤을 때는 혜택을 받는 순간 혜택이 아닌 게 돼버린 이런 사회의 맞아요. 속도감이 좀 다른 거죠. 네, 실제로 이제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서 주택 이자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월세 지원들이 했을 때 실제로 현상이 그 주변에 있는 집값, 대학교에 있는 월세들이 다 같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제가 실제로 들은 얘기 중에 부동산에서 어차피 이거 지원 받잖아요. 그래도 맞아요. 똑같잖아요. 이거 맞습니다.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이 얘기하셨던 게 빌려 살아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부터 맞아요. 만들어 달라라고 예. 했던 게 저는 계속 귀에 남는데 그러니까 그런 주거의 주변 환경들 그러니까 뭐 전세금이라든지 우리가 조금 더 전세 사기에 안전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임대주택이건 공공주택이건 어떤 형태든
우리가 그거 갚으면서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단편적 문제가 아니라 이제 주거 전반적인 환경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결국은 가장 정책 수요자들의 체감도와 실제 정책의 결과물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저는 주거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부 연구 결과에서도 뭐 볼 수 있듯이 사실 주거 비용이라든지 주택 가격이 출산율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게 우리가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저출산 예산을 주거 지원에 투자를 했는데 그럼 그게 다 꽝이냐? 사실 그렇게 반문을 할 수도 있는데 주거라는 거는 본인이 한 곳에서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이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나라 특유의 또 인식이 여기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 것도 있는데요. 이게 장기 임대 주택이냐 아니면 전세자금 대출을 얼마나 몇 % 저리로 많이 해주느냐 애를 낳으면 더 넓혀주겠느냐 사실 이것들이 출산을 하는데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약간 생각이 조금 다르요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주거 지원 정책에 대한 수요가 묻혀질까봐 사실은 좀 말씀을 드리면 비혼이라든지 결혼 회피 성향이 좀 강한 지역 같은 경우는 주거 정책의 실효성이 좀 떨어질 수 있지만 다른 지역, 수도권 이외 지역의 청년들에게는 저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친구들이 그 시작을 할 때 큰 비용을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좀 지역마다 다른 이제 주거 정책 이런 것들이 좀 배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준비된 시간이 모두 마무리가 되어서 마지막으로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앞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좀 대안을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죄송스럽습니다. 뭔가 아주 복합적이고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이 가장 1번으로 그래도 해결됐으면 좋겠는지 우리 이은진 교수님부터. 일단 한 가지만 저는 뽑는다고 하면은 그냥 아이가 행복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거를 다 포괄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 가지 제도도 다 포괄하고 있죠. 두 가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우리는 저출산 사회에 이미 접어든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여기에 또 적응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트랙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미 저출산 사회에 진입한 현재 상황을 적응하고 이 안에서 우리가 사회 구조를 개편해서 잘 살 수 있는 방안 두 가지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정책들, 강화되고 있는 정책들이 각자 다른 삶 속에 놓인 젊은 세대에게 부디 기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할 텐데요. 지자체가 시민의 삶 속에 제대로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시원하게 지자체들을 좀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청년에 대한 문제들은 항상 삶의 그 청년의 이행기 속에 놓인 정책들이어서 이렇게 단편적으로 해결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뭐 모순적이라고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제일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대상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려는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자꾸 출생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뭐 10대가 잘 살기 위한 방법들, 20대 청년들이 뭐 처음에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들을 고민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이 저출생과 관련해가지고 저는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건 성평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가정 양립이라든지 돌봄 체계에 대한 개선 등의 아직 많은 과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틀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저는 결국엔 성평등과 노동정책에 대한 개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방송 준비하면서 걱정이 많았는데 걱정대로 아주 많이 담지 못했다는 이런 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5시엔 대세남 저출생 극복을 위한 특집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진 교수님, 최상은 박사님, 우수정 센터장님 세 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5시엔 대세남 오늘의 끝곡 원소현과 정다빈 어린이가 부른 I will 이 노래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는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철이었습니다.